우리 국민들이 저기 세금으로 물어준 배상금이 최대예요. 전두환보다 많아. 그게 박정희의 역사야. 근데 이 박근혜 지지자들이 또 막 사형제도 부활시키려고 그러다가 우리가 강력하게 막 비판을 했고, 물론 이게 만약에 세월호 사건이 없었다면 박근혜가 사형제도를 가지고 이 형벌 포퓰리즘을 이용했을 수 있어. 형벌 포퓰리즘으로 사형제도를 부활시키고 정적을 숙청했을 수 있어. 그런데 이 세월호가 터지고 온 국민이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그 새머리를 못한 거지. 형벌 포퓰리즘으로 새머리를 못해서. 그래서 지금 박근혜가 사형제도를 지금 못 팔게 된 건데, 그러니까 이 세월호의 희생자들 덕분에 세월호의 희생자들이 우리나라의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희생이 없었다라면 박근혜가 지금 이 나라를 쑥대밭을 만들었을 거야. 쑥대밭을 만들었을 거라고. 예. 이방이 왜 4,500명이지? 이해 불가. 이해 불가인데 왜 보고 있어? 꺼져. 아우 정말 미안하다 얘. 니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그 저기 뭐야 들어올 때 우리 방송에 등을 들을 만한 수준이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좀 조사를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 그래가지고 니네가 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못 알아듣고 앉아있게 해서 미안하다 얘. 정말 너처럼 못 알아듣는 애가 들어오도록 막지 못한 내 탓이다. 미안해서 영구블랙이야. 꺼져. 자, 예. 사실 그 희생자들 덕분이 맞죠. 우리가 과거에 민주화 운동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적들에 의해서 그 사형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김근태 의원이 고문당한 덕분에 지금 우리는 잡혀가도 고문 안 당하잖아요. 그 덕분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왜 덕분이란 말이 마음 아프다 그러지? 사실 세월호 희생자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금 지킨 거야.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완전히 진짜 저질 개막장 정치를 틀을 짜놨다가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 그 세월호 304명이 희생당하는 바람에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니까요. 내가 요즘에 며칠 만에 느끼는 거야. 오늘도 무슨 이재명 지지자가 나한테 시비 걸어갖고 차단을 했는데, 이제 2008년에 광우병 촛불 시위를 한참 할 때, 결국 광우병 시위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자기네들의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명박이 무제한으로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가 결국 30개월 미만으로 노무현 정권 때 조건으로 돌아갔어. 회복이 돼가지고 그대로 지금 수입이 되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광우병 투쟁은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거 알아요? 광우병 소고기 투쟁은 우리 국민들이 이긴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인 700만 명이 가입한 그 시민단체가 있었어요. 그 시민단체가 미국 그 축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의 이제 소고기 생산 공장의 문제점을 막 비난을 한 거야. 그래도 미국 축산업자들이 들은 척도 안 했어. 그런데 그 미국 축산업자들이 결국 그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라고 동의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 우리 국민들이 촛불 들어서야. 우리 국민들이 촛불 시위를 해가지고 그게 전 세계에 다 방송이 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미국산 소고기 지금도 수입 잘 안 해.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나라예요. 다른 나라는 수입 거의 안 해. 수입해도 뭐 몇 톤 이상 안 한다는 거야. 그게 결국은 미국 축산업자들이 그 후퇴하게 한 이유가 뭐냐? 우리 국민들의 투쟁의 결과예요. 그런데 근데 광우병 시위가 마치 허구 선동이었던 것처럼 주장한 애들 뭐예요? 이거 국정원 나부랭이들이야. 국정원 나부랭이들이 광우병 시위는 실패한 것처럼 주장을 한 거야. 그게 왜 그렇게 됐냐? 누구 때문이야?
그 저기 촛불 집회에서 그러니까 결국 그때 30년 미만 3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수입하기로 했을 때 그게 7월 5일이야. 7월 5일에 이 촛불 집회를 끝내자 그랬어. 그 광우병 대책위원회 98%가 여기서 이제 촛불 집회를 끝내자 그랬는데 2%의 급진주의자들이 반대했어. 그래서 촛불 집회를 이어간 거야. 그러더니 막 그 애들 중에 몇 명이 뭐라 그러냐면 여대생이 죽었다. 그러면서 여대생 사망설을 주장을 해요. 그래갖고 그 여대생 사망설 때문에 그 논점이 어긋나게 된 거야. 나중에 그 여대생 사망설, 내가 여대생 사망설 주장하지 마라. 그 여대생 사망설 때문에 광우병 투쟁 전체가 모욕당한다. 그래도 기어이 떠들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 그 사람이 그 모금해가지고 그 당시에 여대생 사망설을 막 퍼뜨려가지고, 예, 여대생 사망설을 막 퍼뜨려서 사실은 원래 광우병으로 성공한 투쟁인데 그 성공했다는 얘기는 전부 다 사라졌어. 아무도 몰라. 그때 대대적으로 끝냈어야 됐는데 승리를 자축하고 그리고 이 광우병 집회를 끝냈어야 됐는데 그때 그 2%의 급진주의자들이 끝까지 물고 들어주면서 촛불 집회를 이어가야 된다. 그러더니만 나중에 촛불 집회 건수가 없으니까 여대생이 죽었다. 죽은 여대생의 실체를 밝혀야 된다. 내가 뭐라 그러냐. 사망사건이라고 붙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시체가 있어야 된다. 시체가 없으면 사망사건 성립이 안 된다. 기어이 여대생이 죽었다라고 지랄 연명을 하면서 광고를 모았어요. 한겨레 신문에 광고를 내겠다라면서 돈을 모았어. 근데 나중에 그 모금을 한 그 통장에서 카드 결제가 되는데 그 카드 결제로 무슨 안마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안마 열사가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 그 광우병 시위자 전체가 모욕당하고 끝난 거야. 그때 일이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그때 우리의 투쟁으로 광우병 소고기 위험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게 받아들여져서 그 이명박이 했던 초기의 그 소고기 협상이 되돌아간 거야. 노무현 정부 때로 돌아간 거야. 근데 그때도 그 여대생 사망설 주장하는 일부 몰지각한 애들 때문에 그때 그 투쟁이 빛을 발하게 된 거야. 빛이 발해버렸어.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내가 이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뛰어내렸지만 이건 스스로 뛰어내리게 한 놈이 있다. 그게 누구냐? 이명박 정부다.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조중동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러면서 이건 정치적 타살이다라고 내가 주장을 했어. 근데 바로 그날 저녁부터 웬 정체불명의 놈들이 인터넷상에다 퍼뜨린 거야. 경호원이 죽였다고. 그러면서 그 경호원이 들어온 지 일주일이 안 된 경호원이었다. 다 거짓말이었어. 원래 대통령 경호실은요. 전직 대통령 경호실을 누가 하느냐. 현임 대통령 할 때 청와대 경호실장이 퇴임 뒤에도 경호를 해. 그런데 그 사람이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이었다는 둥 이명박이 죽였다는 둥 그 개소리. 그거 맨 처음에 만든 새끼들 나중에 싹 사라졌어. 그리고 그걸 계속해서 집에 안 들어가는 그 이상한 아저씨들 있잖아. 맨날 집회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방송사한테 막 던진 아저씨들. 그 사람들이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 그러면서 결국 본질은 이명박 정부에 의한 정치적 타살인데 그 책임자인 국세청이나 검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조중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못하고 결국 상황을 붕뜨게 만들었던 거. 그때 그 경호원이 죽였다설 퍼뜨린 애들이야. 여대생 사망설, 경호원이 죽였다설 퍼뜨린 애들. 그 다음에 2010년에는 타블로 아버지가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이다.
그런 개소리를 퍼뜨리면서 뭐 타블로가 나쁜 놈이라고 주장했던 애들, 그것들 다 나 한패라고 봐. 그리고 2011년에는 뭐랬더라 걔네들이? 2011년에는 뭐 특별한 게 없었고 이제 광노현을 살려야 된다. 광노현을 살려야 된다고 주장했던 애들, 걔네들. 그 다음에 2012년에는 통진당을 막 지지했던 애들, 얘네들이야. 그 다음에는 안철수를 지지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요즘에는 그 다음에 2013년에는 뭐 했을까 얘네들이? 2013년에 부정개표, 개표 부정 얘기한 애들 같은 패야. 걔네들 추적해봐.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여대생 사망설 주장하고, 그 경호원이 죽였다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타블로 아버지가 한나라당 무슨 당협위원장이라고 주장하고, 그 다음에 광노현을 살리자고 주장하고, 그리고 통진당을 지지한다고 막 떠벌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2013년에 개표 부정 주장한 애들 같은 멤버야. 거의 똑같아. 걔네들이 지금 누구를 지지해? 이재명을 지지해. 그러면서 나한테 시비 걸어. 그런 과거와 역사를 가진 자들이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근데 오늘도 막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릴 뻔했는데, 내가 이런 애들 때문에 열받으면 감정 낭비지. 이들이 지금요, 얘네들이 지금 뭔 주장하고 있는 줄 알아? 얘네들이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주장해. 세월호 뉴스가 딱 떴는데 철근 400톤에 대해서 무시하는 애들, 철근 400톤 중요한 문제 아니다라고 주장한 애들이 있어. 걔네들이 누구냐? 세월호 고의 침몰설 주장한 애들이야.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주장하는 애들이고, 얘네들이 뭘 퍼뜨리냐면 그 이준석이 정식 선장이었다, 그 얘기 퍼뜨려. 그지?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주장하고, 이준석이 정식 선장이었다, 그런 주장,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인데 그걸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진짜 중요한 세월호 철근 400톤 국정원에서 제주 해군기지를 짓기 위해서 가져간 그 사건이 중요한데 그거 절대 얘기 안 해. 걔네들 트위터에 보면. 그죠?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그 얘기는 절대 안 해. 그러면서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지금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언제나 핵심을 흐리는 애들이야. 걔네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 예, 지금 물타기 하고 있어요. 예. 세월호 철근 400톤, 그게 중요한데, 얘네들이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켰다는 자기네들의 그 주장과 논리를 위해서 진짜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야. 진실을 계속 왜곡하고 있는 거야. 그 고의 침몰설이 그 뭐 파파이스에서 맨 처음에 나왔다며. 뭐 보험을, 그니까 유병원이가 그러니까 선박 보험을 타기 위해서 고의로 침몰시켰을 수 있다, 그런 설을 맨 처음에 파파이스에서 제기한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뭐 보험 사기에 대한 근거가 나온다든가 없었어. 그지? 보험을 드러났다든가 보험 사기를 하려고 했다라는 근거가 나왔냐 하면 근거가 없는 거야. 그냥 그 당시에 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로 이 그 보험 사기를 위해서 유병원이 고의로 침몰시켰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뒤로 고의 침몰설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갖가지 설이 나오고, 나중에 뭐 앵커를 내리고 운항을 하다가 급변침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급변침으로 세월호가 침몰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막 나온 거야. 그걸 막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급변침을 하기 위해서 닻을 내리고 운전했다 그러는데, 닻을 내리고 운전했다는 증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때 그 앵커를 내리고 운전을 했다는 뭐라 그러나 추측이 있고, 그 앵커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야. 그걸 주장해봤자 증명할 수 없는 설인 거야. 그냥 하나의 가능성 정도로만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말이 맞다라고 강조하는 거야. 그걸 믿는 거야. 그래서 뭘 안 믿느냐면 세월호 철근 400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왜? 사실은 세월호 철근 400톤을 싣고 있었다면 뭐하고 충돌하느냐? 고의 침몰설하고 충돌하는 거야. 세월호를 그때 배를 띄웠어야 됐던 이유, 그래서 그게 제주도 강정마을로 억지로 끌고 갔어야 됐던 이유, 그게 다 세월호 400톤으로 해설이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된단 말이야. 풀이가 돼. 국정원에서 세월호를 관리한 이유, 그리고 이 무리해서 과적한 철근, 그게 침몰의 원인,
그리고 그 과적했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선장과 승무원을 빼돌려야 됐고, 그러다가 이 배 뒷수습을 못해갖고 다 죽은 사건. 죽은 건 사고였지만 그 배에서 선장과 승무원을 의도적으로 빼돌린 건 사실이라고 봐. 근데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결국 세월호의 철근 400톤 때문이었다. 그러면 이게 다 악의가 맞아. 근데 뭐하고 안 맞냐? 고의 침몰설하고 안 맞는 거야. 지금 고의로 침몰시켰다라는 주장을 하는 애들이, 그 애들이 이재명 시장 막 지지하면서, 나한테 지랄을 하는 거야. 이재명을 건들지 말라는 둥. 내가 언제 이재명을 건드렸어? 니네가 먼저 시비를 거는 거지. 고의 침몰이라는 건, 우리 망치부인 방에서, 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망치부인 방에서 고의 침몰설을 주장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망치부인이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켰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다, 없다? 없어. 난 한 번도 없어. 고의로 침몰시켰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고의로 침몰시켰다라고 주장할 거면 증거가 있어야 돼. 근데 어떤 증거도 없어. 이건 그냥 박근혜 정권이 무지하고 무능해서, 그리고 무책임해서 일어난 사고일 뿐이야. 무지하니까 그 세월호처럼 불안정한 배에다가 철근 400톤을 실은 거야. 무지해서. 그 다음에 이게 기우뚱기우뚱 하기 시작했는데 대책을 못 세워가지고 이게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야. 뒤집어진 다음에 일단 숨기는데 급급해갖고 선장과 승무원만 빼돌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탈출 지시를 해야 되는 적기를 놓친 거야. 그래서 배가 뒤집어져서 304명이 죽은 사건이지, 이건 고의로 일으킨 사건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우리 그 네티즌들 중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그렇게 비상식적인 주장에 매달려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또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도 또 굉장히 열정을 가져. 정말 내가 미칠 것 같아. 그 JMS인지 뭔지 나는 관심이 없다고. 그 JMS에 대해서 해설을 해달라는 둥. 진짜 신문을 봐, 신문을. 이제 신천지가 가니까 JMS가 나타났어. 나 진짜. 고소할까 생각 중이야. 또 한 번만 나한테 보내면 고소할 거야. 그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좀 비합리적인 내용들에 막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난 다 국정원일 거라고 생각 안 해. 다만 얘네들이 국정원의 밥이라는 건 내가 확인해 줄 수 있어. 무슨 얘기냐? 사이비 종교에 잘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비합리적인 주장에 혹해. 사기를 또 잘 당해. 꼭 해야 될 일을 제때 안 해갖고 경제생활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 그치? 이 사람들 공통점이야. 그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이나 비상식적인 이야기에 빠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 자기 생활을 확실하게 못해서 늘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그래놓고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이유를 비정상적인 비현실적인 부분에서 찾다 보니까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거야.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거야. 그래서 계속 똑같은 주장을 되돌이하고 있는 거야. 미워하면 안 돼. 미워하면, 미워하면, 그 감정 낭비죠. 우리 일단 잠깐 열기를 식히고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게시판에다가 말이에요. 게시판에다가 미확인 자료들을 막 올리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막 무슨 축첩 뭐 이런 식의 박정희 사생활 관련해가지고, 박정희 사생활 관련해서 아주 지저분한 내용을, 막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 블랙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비판하고, 합법적인 내용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지,
미확인 허위 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은 우리는 대우 안 합니다. 예, 망치부인 방송에서 그런 사람들 모두 블랙이에요. 그러니까 대선이 끝난 다음에 이 그 12년 대선 끝난 다음에 실제로 우리 모든 국민이 단결을 해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집중했다면 박근혜 지금 대통령 안 됐어. 그런데 그때 개표 부정 주장하는 애들한테 낚여가지고 시간을 낭비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개표 부정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끌고 다녔던 사람들 중에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뭐 박근혜가 애를 낳았다는 둥 그런 개소리 하는 인간들이 꼬여 있었어. 그런 사람들이 결국 중요한 때를 놓치게 하고 그 정당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미친 사람을 만드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예. 망치로 왁구를 존내 때리고 싶다. 거울 보고 해보세요. 예. 그 거울 보고 하세요. 채팅창에다가 일기 쓰지 마시고. 예. 네. 자, 지금요. 예. 지금 그 다음에 갑자기 뜬 애들이 누구야? 또 이 메갈리아 문제. 예, 메갈리아 문제를 막 띄우고 있어. 자, 지금 이 메갈리아 논쟁, 예, 메갈리아 논쟁하고 그 다음에 이진욱, 이민수 성추행, 예, 성추문. 그 이민기, 이진욱의 성추문, 그 다음에 메갈리아 이야기. 도배가 되고 있어. 도배됐다는 얘기는 뭘까? 자, 이렇게 연예인 성 스캔들이 도배가 됐다는 얘기는 뭐냐? 지금 정치적으로 박근혜 정권이 위기에 처했다는 거야. 박근혜 정권이 지금 정치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그래서 뭔가 한 템포 끊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뭔가 덮고 가야 된다. 일단 사드 배치 얘네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풀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성주가 박근혜네 무슨 고향 조상의 땅이라고 그래서 받아줄 줄 알았는데 의외로 강하게 반발을 해. 그러니까 이제 사드를 덮기 위해서 우병우 건을 터트린 거야. 우병우하고 이제 그 녹취록을 터트린 거야. 이 녹취록은 서청원이가 출마 포기하면서 그래서 녹취록 얘기 싹 들어갔지. 그죠? 지금 녹취록 이야기가 싹 들어갔어. 내가 잘못 알은 거야? 어저께까지는 매우 시끄러웠던 녹취록 뉴스가 싹 사라졌어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서청원이가 전대 출마 불출마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녹취록 뉴스는 싹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결국 그 녹취록 뉴스는 친박하고 비박하고 둘이서 당권 경쟁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라는 주장이 맞는 거야. 그죠? 그 이제 서청원이가 출마를 포기하니까 그걸로 이제 더 이상 녹취록 얘기는 뉴스가 안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우병우 얘기로 막 그 뉴스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우병우 얘기의 배경은 뭐냐? 우병우의 각종 비리가 뭐에서 나와? 언론에서 터지는 거야. 언론에서 우병우의 비리가 다 터지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지금 저쪽 애들이 경향신문을 애용하는 것 같아. 경향신문을 통해서 사건을 터트리는 거. 그래서 특종을 내고 그 경향신문 단독이 많아. 작년에 성완종 리스트도 경향 단독이었잖아. 이번에 이 우병우 문제도 그렇고 단독을 많이 경향이 내고 있어. 그러니까 경향 쪽으로 쟤네들이 집중을 해가지고 제보를 하는 것 같아. 그 2012년에 공덕역 사건 때도 경향에다가 단독 그 여자애가 가서 인터뷰를 신청했단 말이야. 공덕역 사건 피해자가 경향신문에 가서 인터뷰하자 그랬었어. 그 경향이 쟤네들의 어떤 그 구멍이 아닐까 내지는 진보 언론을 그러니까 조선일보 다음에 경향신문에서 단독 냈잖아. 그죠? 조선일보하고 경향신문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야. 그 나머지 한겨레나 뭐 이런 다른 걸 이용하지 않고 얘네들이 계속 이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경향신문하고 이렇게 번갈아서 단독을 내고 있다. 요즘에 보여지는 현상이야. 근데 좌우지간 이 우병우 문제는 뭐냐? 우병우 문제의 핵심은 지금 그 내가 볼 때 우병우를 친 건 친박하고 친이하고 지금 당권 경쟁이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녹취록 문제 누가 터뜨렸어? 비박계 의원들이 공개했고 이걸 언론에서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언론은 친박보다 비박하고 친해. 지금 언론은 소위 비박, 친 이명박, 친 MB계란 말이야. MB계의 특징은 뭐냐? 대기업의 사돈 가문. 대기업 가문이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 주요 언론을 다 잡고 있어. 조중동이 대기업의 다 그 사돈 가문이야. 근데 이 대기업하고 박근혜
이게 이제 이명박 계열이고, 박근혜 계열은 어떤 애들이냐면 군부.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 이승만 때는 이제 다 죽었고, 이승만 때 한 자리 했던 애들의 후손들이 박정희 전두환 때 그 군부, 그 다음에 검찰, 경찰, 여기에서 한 가닥씩 했던, 죄 없는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죽였던 그 세력이, 그 독재 세력이 박근혜 세력 기반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대부분이 70대 이상, 70대 이상의 박근혜계와, 그 다음에 60대, 70대가 지금 결합되어 있고, 50대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재벌 3세들이 이제 전면에 등장하면서 40, 50대부터 이제 세력이 다양한 친이명박계, 그래서 친재벌가하고 친군부계가 어떤 관계냐? 서로 경쟁 관계야. 그 재벌가에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그러니까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형제간에 고소고발해갖고 감옥 자주 가잖아. 그런 꼬라지야. 그런데 얘네들은 본질적으로 뭐다? 한패다. 손주를 공유하고 있다. 양쪽 가문에서 서로 딸아들을 교류해가지고 정략 결혼을 시켜서 씨를 받아서 손자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결국 손자를 공유하는 한패다. 그런데 지금 얘네들은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추천합시다가 심하네. 추천이나 해. 너나 추천하면 되지. 왜 자꾸 남한테, 추천합시다가 심하네. 추천하면 될 거 아니야. 고민하지 말고 그냥 추천을 눌러. 괜히 시비질이야. 근데 이제 얘네들이 지금 경쟁, 이제 그 당권을 놓고, 한마디로 당권, 대권을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야. 대전을 벌인 거지. 그래서 녹취록은 언론에서 터트린 거야. 녹취록을 터트려가지고 서청원을 낙마시키는 거죠? 이제 좌절시키는 거야. 그러면 우병우 문제는 뭐냐? 우병우하고 박근혜하고는 연관되어 있고, 지금 우병우하고 박근혜를 건드려서, 이거야. 두 단계를 간 거야. 서청원에게 직격탄을 매기는 녹취록을 공개한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서청원이 물러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우병우를 친다. 그러면 우병우를 계속 감싸고 도는 박근혜가 우병우를 지키기 위해서 서청원한테 물러나라고 했을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동시에 터진 거지. 만약에 녹취록만 터졌으면 서청원이 버틸 수도 있어. 근데 우병우 사건이 터지니까 박근혜 입장에서는 뭔가 정리를 했어야 됐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 밑에 단계에서 정리하려고 서청원을 불출마 시켰겠지. 그러면서 지금 박근혜는 우병우를 쥐고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친박 우병우랑 이 친박이 물러나면 안 된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고, 소위 이제 친이명박계가 박근혜와 그 노땅들을 제거해야 된다. 잘라내야, 그래야 다음 대선이든 대선에서 지더라도 재기의 발판이 마련된다라고 지금 보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박근혜를 탈당시켜야 된다라는, 박근혜 탈당론하고 우병우 사건은 같은 맥에서 나온 거죠. 그냥 얘네들이 지금 논리적 싸움 중이라고 봐. 박근혜를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우병우를 터트린 거야. 우병우 문제를 터트린 건 박근혜를 제거하기 위한 밑밥인 거지. 응. 또 선동이야? 왜 막 내 말을 들으니까 막 가슴이 막 불끈불끈하고 뭔가 망치부의 말대로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들고 그러는 거야? 아이, 귀가 얇아가지고. 네가 귀가 얇은 거지. 내가 너한테 언제 선동을 했어. 네가 감동해놓고 왜 나한테 지랄이야. 당황스러워 진짜. 이런 애들이 말이에요. 나중에 신고해요. 119에다 전화해갖고 망치부인 내 가슴에 불 질렀어요. 112에다 신고해서 망치부인 내 가슴을 훔쳤어요. 지랄 연병이야 진짜. 지랄이 창궐하고 있어. 꺼져. 선동은 나발. 네가 마음이 흔들린 건 네가 마음 관리 못해서 그래. 나 이래봬도 임자 있는 여자야. 품절녀라고. 나 근데 어저께 병원 가서 충격적인 얘기 들었어. 어저께 병원을 가서 우리 신랑이랑 둘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 신랑이 뭐라고 얘기를 한 거야. 내가 이제 나 몸이 안 좋으니까 이제 기분 좋으라고. 근데 이제 우리 신랑 아는 사람이 뒤에서 우리 신랑한테 인사를 한 거야. 근데 이제 내가 눈썹도 안 그렸고 모습도 초췌해서 못 들은 척하고 가만히 앉아있었어. 근데 그 우리 신랑이 아는 분이 우리 신랑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아들이에요? 우리 신랑이 늘 집에 들어올 때 딸들 오늘 잘 있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어제부터 아들 딸 잘 있었어. 내가 지난번에 그 경차 사건 때 내 여성 운전자와 경차 운전자를 깔보지 말라고 내가 한 소리 하니까 그 남자가 진짜 여잔지 몰랐다고 그럴 때
그때 당황한 다음으로 어저께 조금 당황스러웠어. 자,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좌우지간 그 배경, 나는 배경을 그렇게 본다. 이게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이 우병우 사건과 녹취록 사건은 연관되어 있다. 결국은 뭐냐면 친이명박계하고 그러니까 왜 친이명박계를 박근혜가 롯데를 수사했잖아. 이 사건의 시작은 롯데에서 시작해. 그러니까 박근혜가 계속 욕을 먹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욕을 먹는 걸 뭔가 한 방에 해결을 했어야 됐어. 서별관 회의, 경제정책 실패한 그 집단회의에 증거까지 나오게 되고 굉장히 입장이 난처해졌어. 이 상황에서 터진 게 롯데 수사야. 그죠? 그래서 이제 롯데를 수사를 하게 되면서 결국 롯데를 수사한다는 건 롯데가 그렇게 특혜를 받아서 제2롯데월드를 지을 수 있었던 배경, 그러면서 이명박계 정조준 하나 뉴스 또 나왔잖아. 자,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계에서 롯데로 한 방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터트린 게 우병우하고 이 녹취록 사건이 아니겠냐. 이런 정보들은 전부 다 누가 갖고 있어? 이 언론사에서 다 갖고 있는, 한마디로 이제 이 새누리의 뒤에 배우, 얘네들이 다 갖고 있는 정보 아니야. 필요에 따라서 터트린 거죠. 롯데와 이명박을 건드리니까 얘네들이 반격으로 녹취록하고 우병우 사건을 터트린 거다. 이걸 몰랐겠냐고. 그 우병우 우병우의 부동산 진해 그 처갓집 부동산 1,300억 부동산, 그게 언제 사건이야? 이명박 때죠. 그죠? 우병우가 그 처갓집 그 1,300억 부동산 매매할 때 갔던 그 사건이 이명박 될 거야. 그죠? 거봐. 자료 출처가 이명박계야. 이명박 정부에서 모든 공직자들을 전부 다 감시 감독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 얘가 그런 짓 하고 다니는 걸 알았다는 거지. 알았는데 모른 척 하고 덮어놨다가 지금 터트린 거야. 지금 터트려가지고 그래서 이 박근혜한테 직격탄을 매긴 거야. 그러면 박근혜가 지금 이제 막 사람들이 우병우를 물러나게 해라. 우병우를 잘라라 그러잖아. 그런데 박근혜가 우병우를 죄 없다라고 안 자르는 모습을 취하고 있어. 이건 뭐냐? 박근혜는 늘 그랬어. 잘라라고 얘기하는 안 잘라. 절대 안 잘라.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박근혜가 의리 있게 우리를 지켜주는구나라고 밑에 있는 애들이 믿게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박근혜는 늘 자르라고 할 때 안 잘라. 그리고 나중에 잘라. 언제나 자르라고 얘기할 때 안 자르고 나중에 잘라. 이유가 뭐냐? 그 똥꼬집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우병우를 자르면 그 다음은 누구야? 자기잖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착각하는 거야. 박근혜가 자기 사람을 지킨다. 자기 사람을 지키려면 끝까지 가야지. 끝까지 간 적 없어. 얼마 안 되면 잘라. 지금 우병우를 박근혜가 방패 삼는 거야. 만약에 우병우가 잘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병우를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박근혜 자신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뭐라고? 결국에는 한 편이니까 한 방에 죽이는 정보는 무슨 얘기지? 방패야, 방패. 자기 앞에 앞세워서 그 화살바지를 시키는 거야. 화살바지를 시키면서 밀리지 마. 왜? 얘가 사라지면 그 화살을 지가 받아야 되거든. 언제나 그랬잖아.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된 인물들이요, 언제나 사건 당시에 잘리지 않았어요. 근데 얼마 뒤에 소리 없이 사라졌어. 언제나 그랬어. 맞죠? 예. 이제까지 제가 본 그 박근혜의 전술이 그랬어. 처음에 막 비난을 받을 때 안 잘라. 그럼 사람들은 야, 박근혜가 의리 있다. 아무리 비난이 빗발쳐도 지켜주는구나. 그렇게 지켰던 게 남재준이야. 남재준 어디 갔어? 지금 남재준 어디 갔어? 살아는 있어? 국정원장 남재준. 세월호 사건 터지자마자 소리 없이 사라진 남재준. 예. 착각이네요. 제가 지금 착각이에요? 제가 지금 착각한 거예요? 아니, 언제나 그랬어. 윤진숙 잘라라 할 때 안 잘라. 그러다가 씩 사라지고 윤진숙이 잘리고 얼마 안 돼서 세월호 터졌지. 그 다음에 그 남재준 자르라고 욕 엄청 먹었는데 그때 안 자르다가
세월호 사건 딱 터지니까 남재준을 쑥 잘랐지. 항상 그랬어. 그러니까는 뭐 끝까지 챙겨준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병우한테 버텨라. 그거는 우병우를 책임지기 위해서가 아니야. 박근혜가 지금 내가 볼 때 박근혜는 네가 화살 다 맞아. 네가 화살 다 맞아. 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우병우가 막 온갖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봐봐. 박근혜는 우병우를 살려줄 마음이 없어. 만약에 박근혜가 우병우를 살려줄 마음이면 다른 사고를 쳤겠지. 상식적으로. 정말로 박근혜가 우병우를 살려주고 싶으면 우병우를 덮을 만한 다른 사건을 터뜨렸겠지. 근데 아니야. 안 했어. 그리고 그 우병우가 지가 스스로 기자들한테 가서 어버버 하다가 완전히 등신됐잖아. 그 얘기는 뭐냐? 안 봐준다는 얘기야, 뒤. 네가 화살 다 맞아. 그래서 지금 다 맞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서 박근혜가 물러서지 마라. 그 얘기는 네가 물러서면 화살이 나한테 날아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건가? 제가 지금 판단 잘못하는 거예요? 상황판을 잘 못 읽고 있는 건가? 뭐 나보다 유능한 정치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결국 이 녹취록 문제나 우병우 사건은 그 새누리 전당대회를 놓고 권력투쟁이 벌어진 거고, 그 권력투쟁에서 이 녹취록은 직접적으로 서청원을 친 거고, 그 다음에 우병우 사건은 박근혜 겁박용이다. 박근혜를 협박한 거죠. 너 이번에 서청원을 고집하면 너 우병우 건을 더 건드릴 거다. 만약에 내일도 우병우 뉴스가 계속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 지금 이제 오늘 막 연예인 걔 누구지? 유상무 사건까지 쭉 터진 걸로 봐서, 예, 지금 벌써 우병우 얘기가 거의 사라지고 있어. 예, 우병우 얘기가 그 우병우의 중요한 건 우병우의 전관 비리냐, 우병우와 홍만표와 진경준의 관계, 이게 핵심이잖아. 싹 사라지고 우병우 아들 얘기만 나와. 물타기죠. 우병우 아들 얘기 나오면 틀림없이 댓글로 군대 가는 문제, 군비리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서 여성 비하하고 또 박원순 아들이 군대 안 갔다는 도 군역 비리가 있다는 도 그 얘기로 댓글 작업하려고 얘네들이 지금 어이없이 그 우병우 아들 얘기를 터트린 거야. 내가 볼 땐 얘네들 댓글 흐름이 그렇게 가려는 거지. 메갈리아 얘기하면서 남녀 이간질, 그 다음에 박원순 아들이 병역 비리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하면서 댓글 달아갖고 물타기 하려고. 지금 본질은 우병우가 정만호의 원정 도박에 대해서 몰래 변론을 했냐 안 했냐가 핵심이잖아. 그지? 몰래 변론이 핵심이야. 우병우가 몰래 변론했냐, 진경준 홍만표랑 어떤 짓거리 했냐, 이게 핵심인데 뉴스에서 그 의병 아들 얘기로 싹 넘어갔잖아. 그죠? 이게 내일도 우병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나 보자고. 내일도 계속 우병우 얘기가 나오는지. 내가 볼 때 벌써 사라졌어. 벌써 우병우 얘기는 스캔들로 막 지금 문질러가지고, 스캔들로 지금 문질러서 우병우 얘기 지금 덮었어. 뭐냐, 서청원이가 당권 경쟁 안 하기로 해서 여기서 대충 짬짬이 하는 거죠. 몰라, 내가 틀렸을 수도 있는데, 내가 정확하지 못해서 틀렸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꼬라지다라는 거지. 결국 이제 연예인 사건이 이진욱 터졌지. 그러니까 이진욱을 성폭행으로 고소한다는 거 아니야. 유상무가 성폭행으로 고소당한다는 거잖아. 그죠? 강간 미수 혐의로 유상무가 기소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진욱이 성폭행 그 혐의가 있어서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또 이민기, 그 다음에 무슨 스포츠 선수의 그걸 뭐라 그러니, 승부 조작, 프로야구 선수의 승부 조작, 이런 걸 뭐라 그래. 스캔들 선물 상자,
스캔들 선물 세트예요. 예, 스캔들 세트를 터트리는 거는 뭐다? 급했단 얘기야? 예. 지금 박근혜에서 이태양이 누구야? 이태양이 그 스포츠 선수야? 이태양이 그 스포츠 승부 조작한 애야? 예, 종합 선물 세트, 예, 스캔들 종합 선물 세트를 던졌다는 얘기는, 예, 이거 뭐다? 예, 대량 방출을 해가지고 유병우 얘기 지우려는 거야. 유병우 얘기를 지우면서 아들 얘기를 뜬금없이 던진 거야. 아들 얘기를 뜬금없이 던져서 이미 출구도 잡아놨어. 출구가 뭐냐? 유병우 아들이랑 같이 일하는 의경들 대부분 백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백으로 의경 생활한 애들이 있다. 이렇게 해갖고 물타기를 쓱 해서 우병우 아들은 빠지고 이제 군역 논란으로 가면서 또 박원순한테 시비 걸 건데 그럼 너네들 고소당한다. 박 시장이 자기 아들 병역비리 있다고 얘기한 애들 전부 다 고소하고 있어. 그거 이미 법원에서 7번, 8번이나 다 확인해 준 거야. 병역비리 없었다고. 자, 지금 이제 뻑하면 노무현 욕이더니 요즘엔 뻑하면 박원순 욕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상황을 풀어가려고 하는 걸로 보인다.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막 대량 스캔들로 사드도 덮고 우병우도 덮고 한숨 돌리자라는 거 아니겠어? 자, 그러면 또 이제 얘네들이 노리는 건 뭐냐 하면 빨리 잊어주길 바라는 거잖아. 박근혜가 누구야? 이 망치 부인과 망치 부인이 빨리 중요한 뉴스들은 잊어버리기를 바라는 건데 아우 내가 요즘에 아프잖아. 아파가지고 방송을 매일 못하니까 내가 이 내용은 꼭 다음에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어. 그 내용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내가 어서 오십시오. 그래. 9934님, 이거는 매관 매직 아닙니까? 국민은 우롱당한 기분이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19일 날 그 총선 전인가요? 박근혜 윤상현 의원이 김성환의 행간이에요. 그때 화요일 목소리 녹취록. 네, 김성환의 행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근데 이번 녹취록 들어보니까 부끄러움이 많겠는데요. 뭐라고 해명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해명이 전혀 안 나왔거든요. 네. 기대해 보죠. 근데 이게 녹취된 내용이라서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서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예, 행간 뭐 가지고 오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몽골 아셈 회의를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예. 아셈 회의 기간 동안에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다. 몽골에서는 5정 규모의 우리 이제 기업들이 몽골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았다. 이래서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돌아오는 발걸음은 좀 가볍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4박 5일이란 짧은 순방 기간 동안에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있었죠. 이 몽골 아셈이 마치고 돌아온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언뜻 생각해도 프랑스에선 테러 나고 터키에선 쿠데타 발생하고 우리 국내적으로는 성주에서 총리가 갔다가 봉변을 당하는 일도 있었고 많았어요 사건. 전 솔직히 징크스란 말을 별로 믿지 않는 편인데요. 그래요. 징크스라는 이름으로 좀 문제를 합리화한달까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 순방 징크스는 이상할 정도로 잘 맞습니다. 진짜 그러고 보면 희한해요. 보면은 해외만 나갔다 하면 꼭 뭔 일이 터지는데요. 어떤 거 기억나세요? 윤창중 대변인 성추행 스캔들도 발생을 했었죠. 주한미국 대사 피습 사건, 판교 환풍구 추락 사건. 그때도 해외 순방 중이었습니까? 네, 문창국 총리 후보 친일 발언 등등 다 거론하기도 힘들 정도인데요.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면 해외에서 아무리 훌륭한 성과, 좋은 성과 냈다 하더라도 그게 다 묻히게 되잖아요. 국내 문제로 덮여버려요. 네. 근데 이번에 보면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이 터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의 달걀 세례 사건도 있었죠. 검찰 역사상 첫 현직 검사장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죠. 진경준 사건. 청와대 민정수석 비위 의혹이 어제부터 터지기 시작했죠. 우병우 수석 의혹. 프랑스 테러, 터키 쿠데타까지 줄줄이 사건들이 발생했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몽골 외교 성과가 다 묻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몽골에서 아셈 회의 마치고 귀국한 대통령. 이 뉴스의 행간 이면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첫 번째 행간은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입니다. 누가 풀어야 할 숙제요? 대통령이 풀어야 될 숙제겠죠. 국정 운영의 책임자는 대통령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요. 정치는 대통령 혼자만 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해외에 나갔다 하더라도
뭐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좀 상처가 좀 아물기도 하고 묵었던 과제도 조금 좀 풀리기도 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번에는 나갔다 들어오니까 오히려 덧나고 훨씬 더 문제가 폭발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지난 주말 성주에서 발생한 총리 순환 사건은 이 굉장히 상징적인데요. 대통령 선영이 있는 고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주가 얼마나 현 정권의 불신과 불만이 극에 달했는지 뭐 보여준 사건이라고 대통령을 할 수 있죠. 최대 지지하는 지역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네, 맞아요. 게다가 진경준 검사장 구속 사태는 검찰 조직 전체를 흔들어 놨는데요. 그렇죠. 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까지 공개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이것 좀 모자라서 진경준 사건의 불똥이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한테 지금 튄 상황인데요. 어제 우병우 수석이 이 보도한 언론사를 내가 형사상 고발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오늘 그 언론사 조선일보가 후속을 또 보도했어요. 근데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등등에서 신문들이 다 일면에다 지금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다른 의혹들까지. 처가에 1,300억 원대 땅을 넥슨이 사줬다 이렇게 어제 조선일보가 보도했잖아요. 근데 오늘 보도를 보면은 수십억 원대 손해를 보면서까지 땅을 사준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을 보면 정은호 게이트에서 진경준 스캔들로 넘어갔다가 지금 우병우 수석까지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는 사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설에서는 우수석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 심지어는 사퇴하라는 요구까지 지금 담겨 있는데요. 이 보수 일간지라고 불리는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하고 특임검사 조사 받아야, 이게 제목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귀국과 동시에 또 새누리당 최경환 윤상현 의원의 녹취록이 지금 터져가지고 또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다 어떻게 박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지 난제가 지금 정말 숙제가 산더미네요. 게다가 그 녹취록 안에는 VIP라는 거론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박 대통령 뜻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대통령 탈당 이야기가 툭 튀어나왔다입니다. 어제도 행간에서 우리가 잠깐 짚었는데, 그러니까 새누리당 총선 백서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빠져 있는 와중에 대통령 탈당, 대선을 위해 탈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들어가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거잖아요. 그 거론이 되고 난 다음부터 새누리당이 뭐 하루 종일 어제 뒤숭숭했는데요. 대통령 임기 반 남겨두고 탈당 발언이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백서에 그게 딱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냥 들어갔을 리 없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의원들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탈당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성주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탈당 원서를 또 거꾸로 줄줄이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주 주민들이? 네. 엊그제 촛불 집회에 누군가 새누리당 탈당계 원서를 들고 오니까 현장에서 즉석에서 200여 명이 탈당을 했다고 합니다. 성주에는 인구가 한 4만 5천 명 정도가 되는데요. 맞아요. 새누리당 당원이 한 10,0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요. 아마 도미노처럼 탈당계를 제출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군수, 군의원, 경북 도의원 탈당 요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밖에도 권력 누수 현상, 레임덕 징후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우병우 민정수석 비위 의혹이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큰 힘이 되어야 할 친박계 당대표 후보도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흔히 레임덕 징후라고 하면은 대통령 친인척이나 측근이 권력형 비리나 스캔들에 연루가 된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를 말하잖아요. 지금 그런 사건에 비슷한 유형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언론의 측면에서는 보수 언론이 죄송합니다. 보수 언론이 보수 정부를 비판하고 진보 언론이 진보 정부를 비판하는 뭐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레임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하나의 신호탄 같은 건데 지금 그런 모양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사설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언론에 레임덕이라는 단어가 한 이틀 동안 20번 넘게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 행간은 거기입니다. 마지막은 뭐죠? 세 번째 행간은 투트랙 비법을 사용할 것이다 입니다. 투트랙 비법을 누가요? 박 대통령이 투트랙 전략을 앞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건데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국민 설득 작업에 주력할 겁니다. 뭐 성주도 마찬가지고요. 선물을 주든 지원 방안을 주든 어떤 방안들을 마련할 거고요. 그 반대로 국면 전환력 개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데요. 8말 9초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트랙 전략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레임덕 위기를 넘어설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김성환 평론가는 일단 이제 이걸 틀어준 이 앞부분에
박근혜의 그 징크스. 박근혜가 해외에 가면 꼭 사고가 난다. 박근혜가 해외에 가면 꼭 그 끔찍한 사고들이 터져가지고 박근혜가 해외에서 뭘 얻어왔는지 가린다라는 부분인데 사실은 거기에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늘 갖고 온 게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잠시만요. 딸. 박근혜가 뭔 성과가 있었냐고. 지난 3년 반 동안 해외여행 존나 다녔는데 그 얻어온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게 마치 외부의 사건 때문에 가린 것처럼, 다른 사건 때문에 가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거지. 사실 성과가 없는 거야. 잠깐만요. 조금 아까 저 1등 또 했어요. 예,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했습니다. 쫓겨나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쫓겨난 데 머물지 않고 아프리카 신고해서 망치 부인을 쫓겨난 시청자가 많은 방송 1위에 등극시켜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쭉 쫓겨나 주시고 앞으로도 쭉 신고해서 망치 부인의 1위를 안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던 얘기 마저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박근혜의 징크스, 박근혜가 해외에 나가면 나라의 쑥대밭이 될 만한 대형 사건들이 터진다. 그러면 돌아온 다음엔 나라가 안전했을까요? 예, 다행히 지금 몽골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랑 미국 대륙이 안 맞나 봐. 미국 대륙에 갔을 때 저기 뭐예요? 이 뉴욕을 갔을 때는 막 저기 때 아닌 4월에 눈폭풍이 몰아쳐가지고 난리가 나고, 남미에 갔을 때는 막 토네이도가 일어나고 그러더니 몽골에는 뭐 큰 자연 이변이 없었나 봐요. 예, 다행이에요. 예, 어쨌든 이 박근혜가 다만 이제 이번에 몽골 간 사이에 그 이 녹취록 파문과 우병우 사태와 이 성주 문제와 다 터지고, 이 저기 황교안의 셀프 봉변 사건까지 있었는데 다 안 먹히는 것 같다. 내가 볼 땐 지금 안 먹히는 것 같고, 실제로 일반 국민들도 무엇보다 나는 그 리얼미터의 실수라고 보는데, 리얼미터예요? 갤럽이에요. 그 저기 성주를 포함해서 경북에서 사드 찬성 55%, 그게 나는 결정적인 실수였다고 봐. 만약에 정말로 사드를 찬성한 게 55%라면 그 55% 찬성하는 사람들이 지금 맞불 집회를 했어야 돼. 그죠? 맞불 집회를 했어야 돼. 근데 맞불 집회가 없다는 건 뭐냐? 그 여론조사가 개 조작이라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서울역에서 지금 성주 국민들이 이 저기 사드 배치 반대 집회를 했어. 그러면 찬성하는 집회가 55%면 그것보다 1.5배쯤 더 모여야 되잖아. 근데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지금 사드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사드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이 굳히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나는 그게 좀 실패한 거다라고 봐요. 예, 왜냐하면 얘네들은 여론 조작을 해요. 옛날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됐던 과정이 그랬어. 이게 무슨 방송이냐? 니네가 미안해. 알아듣는 사람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막 들어오게 해서 일단 미안하고, 일단 들어온 너희들의 성의를 봐서 저기 얼려두는 거야. 알아듣는 자만 알아들을지어다. 옛날에 이명박이랑 박근혜가 2007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경선을 했어. 근데 이제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당원 85%가 박근혜를 지지하고 이명박 지지자가 15%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가 돼. 어떻게 됐냐? 여론조사로 뒤집은 거야. 여론조사를 어떻게 뒤집었느냐 하면, 이게 한국갤럽이 그때 그 조작질을 주도했어. 맨 처음에 그 자기네들끼리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박근혜하고 이명박의 이제 처음에 여론조사 차이가 크다라고 발표를 해. 그러더니 차이가 줄었다라고 발표해. 그 다음에 박빙이라고 발표해. 그 다음에 근소한 차이로 이겼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여론조사를 돌려본 거야. 그때까지는 아무도 이명박이 박근혜 이길 수 있다고 생각 안 했을 때야. 2007년 봄에. 근데 이게 쫙 돌리니까 그러면서 돌렸는데 뭐라고 돌렸냐? 이명박과 박근혜 중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냐고 돌린 거야. 그 얘기는 당신이 내일 투표한다면 누구를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로 지지할 거냐라고 물어봐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이명박과 박근혜 중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걸로 보이느냐. 그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묻는 거지 이 사람의 의견을 묻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박근혜가
예. 그래서 박근혜가 열받아가지고 확 문제 제기를 한 거야. 질문이 잘못됐다.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묻지 않고 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누가 될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애매한 질문을 하느냐. 그래서 문제 제기했던 게 그때 뉴스도 나왔어. 그때 내가 그 뉴스를 읽었던 것도 기억해. 자,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그 한국갤럽이 이명박을 대통령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딱 한 번 뒤집은 다음에 계속 이명박이 여론조사에서 1등을 한 거야. 예. 그렇게 해서 이명박이 1등을 했는데 그게 한국갤럽의 여론 조작이야. 한국갤럽의 여론 조작으로 이명박을 대통령을 만들어낸 거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명박 때 여론 조작 정치를 했어. 어떻게 여론 조작 정치를 했냐면 막 이명박이 막 완전 욕먹고 있을 때 그때 엉뚱한 발표가 나와. 엉뚱한 발표가 뭐라고 나오냐면 이명박 지지율 50% 이런 발표가 나와. 그러면 언론사가 깜짝 놀라고 여론조사를 해봐. 그러면 다들 조금씩 이명박 지지율이 올라 있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소위 모방 효과를 노린 거예요. 일부러 이 새끼들이 지네들이 먼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다라고 발표를 해버려. 그것도 50%라고. 50%는 뭐냐? 반반이란 얘기야. 52%나 48%가 아니라 50%다. 반반이다. 이건 뭐냐 하면 대답하는 사람한테 대답 잘해라. 너는 지지하냐 안 지지하냐. 둘 중 하나다. 그걸 그렇게 노리는 거야. 그래서 실제 지지율이 30%가 안 된 애가 뭐 32%, 33% 이런 식으로 높게 나오는 거야. 그게 소위 모방 효과를 노린 나는 지지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지지하는 것 같으니까 지지하게끔 하는 그런 효과를 노린 거야. 그렇게 이명박 정권에서 3년을 가. 근데 2011년에 결정적인 실수를 해. 11년 9월이었지. 그때 추석 앞두고 이명박 지지율 50%라고 또 대대적으로 언론 보도를 했어. 그런데 그때 물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내가 마트를 갔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욕을 하고 있는 거야. 이명박 막 너무너무 욕을 하는 거야. 부부들이 빈 카트길 밀고 다니면서. 그때 배추 한 포기 12,000원 할 때. 그래갖고 내가 누구한테 조사한 건지 내놔. 누구한테 조사한 건지 로데이터 까라고 내가 막 그랬어. 추석 내내 떠들었지. 그래갖고 그때 이명박 지지율 50% 얘기는 쑥 들어가고 물가가 중심이 된 거야. 그래갖고 그때 이명박이 결정적 저희 쇼를 하잖아. 나의 밥상에는 양배추 김치를 올려라. 이래가지고 또 막 예비역들이 들고 일어나서 내가 군대에서 마지막 자존심이 아무리 배고파도 손 안 댄 게 양배추김치였다. 네가 아무리 미필이라도 그렇지 어디서 양배추김치냐. 난리가 났던 그때 좌우지간 그때 그래서 이 물가에 대한 논란으로 이명박이 쌍욕을 먹고 추석이 끝난 다음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리 그런 조사한 적 없다. 그래서 이명박의 여론 조작 정치가 들통이 나게 돼. 그 뒤로 이명박 지지율은 안 먹혔어요. 기억나요? 그 뒤로 이명박 지지율을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와. 안 먹혀. 더 이상 안 먹히는 거야. 다들 의아했어. 어떻게 이명박이 50%냐. 근데 이놈이 이런 식으로 계속 여론 조작을 했던 게 들통이 나면서 그 다음부터는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지지율이 안 나오게 돼요. 내가 볼 때 박근혜는 이번 이 사드가 나는 박근혜의 종지부였다고 봐. 나는 박근혜가 재기불능이라고 봐요. 예. 박근혜는 내가 볼 때 지금 더 이상은 어떤 방법이 없어. 박근혜를 살릴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박근혜를 버리려는 것 같아. 쟤네들이 지금 이제 박근혜를 버리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박근혜를 꼬리 자르기, 박근혜를 지금 자르기를 하려고 하고, 박근혜 측에서는 권력을 위해서 지금 재벌들한테 그러니까 그 롯데를 쳤던 것처럼 그 이명박 쪽에다가 어떤 반격을 준비하는가. 근데 지금 스캔들이 쫙 대량 살포된 건 스캔들이 선물 세트로 살포됐다는 얘기는 지금 양측에서 휴전 상태에 들어간 거야. 박근혜 파하고 이명박 파가 지금 휴전 상태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재벌파하고 군부파가 지금 휴전을 하면서 일단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좌우지간 지금 쟤네들의 모습은 재기불능으로 보이고 이거는 망하기 전의 모습이야. 옛날에 이제 한나라당이 그 이회창의 차떼기 사건으로 완전히 망하는 상황이었어. 완전히 망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망하는 상황에서 박근혜가 혜성처럼 나타난 거야. 그래서 2002년도에
이회창 차떼기 사건 2003년도지. 2003년도에 이회창 차떼기 사건으로 완전히 한나라당이, 그러니까 그때 신한국당이었지, 그때. 신한국당이 역사에서 사라질 뻔했는데 박근혜가 나타나갖고 한나라당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한나라당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운동화 신고 전국을 누비면서 막 그 붕대 쇼를 했어요. 그래서 당을 살려냈어. 그래갖고 2007년 대선에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거야. 2002년엔 이회창한테 지고 2007년에 이명박한테 지고 그 다음에 2012년에 박근혜가 드디어 이제 대권을 잡은 거였어. 문제는 뭐냐? 너무 오랫동안 박근혜만 파는 거야.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끝이 왜냐? 그동안 박근혜만 팔았기 때문이야. 박근혜 이외에 누구도 2인자를 박근혜가 용납하지 않았어. 그래서 김무성도 등신 만들었잖아. 사위 마약 사건으로. 거기다 남경필이는 이혼한 이유가 뭐냐? 터질 게 많아. 그 아들 문제. 아들 그 군대 내 성범죄. 그랬지. 거기다 뭐 오세훈이는 애들 밥 주기 싫다고 도망갔던 애지. 그 다음에 반기문이는 출마하는 게 UN 협약 위반이지. 없어. 저쪽에서 지금 뭐 걔 누구지? 남궁원 아들. 배우 남궁원 아들 그 헤럴드 경제 사장했던 애. 원희룡은 지지세가 너무나 약하고 원희룡은 제주도에서 지금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홍정욱. 지금 이제 일베에서 그러니까 소위 국정원 일부에서 홍정욱으로 가자. 홍정욱이 가장 흠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겉으로 보이는 애들 그러니까 만약에 홍정욱이 내년 여름이나 봄에 다크호스로 나타난다면 젊고 잘생긴 남자야. 거기에 맞춰서 후보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 홍정욱이 쟤네들이 유승민은 택도 없고, 유승민은 내가 볼 때 택도 없고, 뭐 유승민, 김무성, 남경필, 뭐 원희룡, 전부 다 반기문, 난 이 전부 다 뻥카라고 보이고, 쟤네들이 비장의 무기라고 마지막에 내놓을 만하는 거는 홍정욱. 그러니까는 뭐냐 한 거 없고 그다음 홍정욱이라면 뭘로 얘가 이미지 작업을 했냐? 이정희의 눈물을 닦아준 거. 이정희의 눈물을 닦아준 사진 이런 걸로 들고 나올 수 있어. 그러면서 홍정욱이가 새로운 진보,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 운동을 하겠다. 그러면서 정말 깨끗한 보수, 뭐 이런 식의 개혁적인 보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홍정욱이를 막판에 확 내밀었을 때 그때까지를 대비한 대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쪽에서는 뭐 크게 박원순 아니 누구야 문재인, 안희정, 뭐 박원순 이 정도가 우리 후보잖아. 그러면 이 만약에 홍정욱이라는 히든 카드가 나타난다면 사실 나머지 애들은 뭐 오세훈이 뭐 남경필이 뭐 원희룡이 반기문이 뭐 이런 애들은 나는 다 의미 없는 애들이라고 보고 나머지 애들은 전부 다 그다음 뭐 김태훈 뭐 이런 애들 뜻은 있는지 몰라도 뭐 유승민 이게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기어이 들어갔잖아. 유승민이 만약에 새누리로 안 들어갔다면 그리고 뭔가 새로운 저기를 탔단 모르겠는데 결국 박근혜의 무릎 밑으로 다시 들어갔잖아. 그래서 난 유승민의 가치는 끝났다고 봐. 뭐 대화합 쇼하지 말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쟤네들이 준비해서 내올 수 있는 건 새로운 스타를 발굴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그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홍정욱이든 홍정욱급이든 젊고 잘생긴 남자를 준비해 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대처도 해야 된다. 그에 맞는 대처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반기문이 이제 김종필한테 편지 보내면서 내년에 찾아뵙겠다 막 이러면서 계속 자기가 잊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반기문이 1등 한다는 여론조사는 사실일까요? 구라일까요? 사드 배치 55%랑 똑같은 얘기죠. 구라란 얘기죠. 개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옛날에 박근혜를 대통령 후보로 만드는 방법이 어떻게 했냐? 2008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여론조사를 어떻게 했냐? 소위 리얼미터나 뭐 이런 애들 다 시켜갖고 여론조사 어떻게 했냐? 다음 중 마음에 든 대통령 후보가 누구냐? 박근혜, 그 다음에 뭐 손학규, 김근태, 뭐 문재인,
또 뭐 안희정, 김두관 다 7명을 나열하는 거야. 그때 또 있었는데 다 7명 정도를 이해찬인가? 이해찬 그다음에 한명숙까지 해갖고 7명을 나열을 해. 그러면 실제로 박근혜 지지자는 11%야. 그리고 나머지 89%가 7명에 나눠져 있는 거야. 10%, 8%, 7%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갖다가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이거 봐라. 박근혜가 1등이다. 그래갖고 박근혜를 1등 만들었어. 1년 내내 그렇게 조사한 다음에 박근혜 대선 후보 1등이라고 보도한 거야. 박근혜를 대선 후보 1등 만든 게 그렇게 만든 거야. 박근혜와 나머지 7명을 나열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박근혜가 1등이라는 구도를 갖춰 놓고 나중에 박근혜하고 문재인, 박근혜하고 뭐 손학규 누구를 갖다 붙여도 박근혜가 이기는 건 그렇게 만들어서야. 그렇게 세뇌를 시킨 거야. 박근혜와 나머지를 물어보면 박근혜를 찍어야 된다고 답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안철수는 어떻게 된 거냐? 어느 날 안철수가 서울시장을 하겠다라고 유홍준이 아니야 이게 누구지? 윤여준이가 발표를 하잖아. 그랬다가 뒤집어요. 며칠 만에 뒤집고 출마 선언을 안 해.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을 만나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꿇어앉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박원순한테 양보했다. 그래서 갑자기 안철수에 대한 이미지가 올라간 날 CBS에서 3시간 반 동안 750명한테 물어봤어. 그래가지고 안철수하고 박근혜 둘 중에 누구를 지지할 거냐라고 물어본 거야. 처음으로 1대1로 물어본 거야. 말도 안 되죠. 그때 박근혜와 나머지 중에 안철수를 끼워넣은 것도 아니야. 뜬금없이 박근혜와 안철수 중에 누구를 지지하겠냐. 사람들이 다 안철수를 지지했어. 그래갖고 안철수가 박근혜를 이긴 거야. 그렇게 여론조사를 해.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언제나 그 다음에 물어보면 안철수가 이겼어. 그러니까 이제 이 안철수는 자기가 야권 대선 후보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문재인 박근혜 하면 반드시 박근혜가 이기고 박근혜 안철수 하면 안철수가 이기니까 안철수는 이제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내가 얘네들의 작전을 딱 본 거야. 그래서 그해 여름에 12년 여름에 야 너네 왜 문재인하고 안철수 둘 중에 누가 야권 후보로 적당한가 그런 조사 안 하냐 질러버린 거야. 그 부랴부랴 그걸 단두를 놓고 질문을 한 거야. 당연히 문재인이 더 나와. 왜? 문재인 지지자가 더 많았어. 문재인 지지자가 당연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 조사하니까 문재인이 1등 나왔어. 안철수보다 월등히 이긴 거야. 그 뒤로 어떻게 됐어? 그거 굳어진 거야. 이게 얘네들이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조작을 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어떤 방향으로 유도했던 거야. 그래서 그 방향을 그대로 내가 활용을 해서 문재인 안철수 누구로 단일화해야 되는지 물어봐라. 그래서 문재인이 이긴 다음에 한 번도 안철수가 뒤집지 못했어. 그래서 안철수가 열받아갖고 미국 가버린 거야. 투표한 당일날. 오늘 뭐 난리가 났죠. 예, 좌좀들의 의견은 받아주고 애국보수 의견은 묵살하는 내가 애국보수야. 네가 애국보수의 뜻은 알아? 아유 지랄 연병. 예, 하여간 네 지금 이제 이 요원들이 막 열받은 거지. 예, 오늘 우리 요원들이 굉장히 많이 열받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드 배치 지금 얘네들 전술이 다 오고 다 실패했잖아. 사드 배치도 지네가 논리적으로 밀렸지. 사드 배치에서 밀렸지. 그 다음에 지금 우병우랑 그 친박 친이계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다 들통났지. 망치 인연을 괴롭혀도 인연이 자꾸 방송하지. 아 지금 막 속 터져 죽으려는 것 같아. 열받아 미치겠지. 거기다 연예인 스캔들을 터트리긴 터트렸는데 관심도 없지. 요즘에 연예인 스캔들 터지면 국민들이 그 밑에 댓글 달잖아. 이번엔 또 뭘 가리려고 그러냐? 그래갖고 나중에 댓글로 싸워. 이번에는 우병우 가리려고 그러냐? 아니야. 이거는 사드 가리려고 그래. 그 댓글로 지금 막 싸우고 있어. 연예인 스캔들 기사 밑에 뭐 스포츠 무슨 스캔들 기사 밑에 정치 뉴스로 막 싸우는 거야. 이걸 가리려는 거다. 이걸 가리려는 거다. 스캔들이 나면 사람들이 정치 토론이 더 활발해져. 지금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요. 어떤 스캔들이 터지면 정치 토론이 더 활발해지고 정치면의 뉴스가 더 부각이 돼. 나 진짜 놀란다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진실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지? 그러니까 스캔들이 나면
스캔들이 나면 국민들이 더 이 정치 뉴스에 관심을 갖게 돼. 맞지? 내가 지금 잘못 알았나? 지금 뭐 다들 뭐 그 성폭행 기사랑 뭐 그 스포츠 뉴스에 댓글 달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스캔들 뉴스는 안 맞아. 스캔들 그 뉴스가 안 먹히는 거야. 아, 얘네들이 왜 이렇게 열받은지 알았다. 제목 때문이구나. 제목에 박근혜 우병우 자르고 새 출발하게? 이것 때문이구나. 아니 다른 날보다 더 와갖고 지랄들이야. 한 100명은 온 것 같아. 왜 이 지랄인가 했더니 이거 내가 제목 이렇게 써서 박근혜 우병우 자르고 새 출발하게. 요게 내가 중의적으로 썼거든. 박근혜가 우병우를 자르고 새 출발하겠냐, 아니면 박근혜 우병우 자르고 새 출발하겠냐. 얘네들이 지금 이 제목 때문에 지금 새 출발하려는 지네들의 계획이 들통난 것 때문에 열받아서 이러나?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국제 엠네스티에서 한국 정부에게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박근혜가 정말 숨기고 싶은, 너희들 진짜 숨기고 싶은 뉴스 이거지. 니네가 이렇게 티나게 작업 안 했으면 얘네들이 왜 이럴까 모르고 넘어갔을 텐데, 너네가 정말로 숨기고 싶은 뉴스는 그거 있었는데, 또 다 너무 뉴스가 갑자기 많이 올라와가지고, 국제 엠네스티에서 그 탈북자 13명 신원을 공개하라고 한 거. 국제 엠네스티에서 아우 목이 막 이것도 중요한 뉴스인데 그동안에 막 가려져 있는 뉴스였잖아요. 국제 엠네스티란 국제인권단체죠. 한국 정부,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 정보 공개해야.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지난 4월 중국 닝보의 북한 식당을 탈출해 한국으로 온 북한 종업원 13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엠네스티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추측과 주장들이 많지만 정작 그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전했다. 국제 엠네스티는 수개월 동안 이 종업원들은 그 가족들 또는 그들이 선택한 변호사들과 접촉이 거부되어 왔다면서 그들의 권리가 존중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제 엠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신속히 개개인들에게 북한에 대한 그들의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그들이 선택한 법적 조언을 구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촉구했다.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래요. 국제사회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의 아킬레스건일 수도 있어. 박근혜가 사드를 그냥 무조건 받은 데는 이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박근혜가 사드를 무조건 받은 데에는 사실 이걸로 지금 국제사회의 압력이 가해지는 것 때문에 미국한테 쉴드 쳐달라고 그래서 받았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 사건이 뭐냐, 13명이 집단 탈북을 했다고 지난 총선 때 대대적인 북풍몰이를 했단 말이야. 그랬는데 그 북풍몰이를 해서 데리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 이거 납치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 이 사람들이 이걸 국제사회에다가 문제 제기를 한 거야. 국제사회에다가 우리 아이는 탈북할 생각이 없었는데 납치당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 한국 정부에서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했다라고 이걸 그냥 그 사람들의 이 목소리를 들려주면 되는 거야. 근데 공개를 안 하고 있어. 공개를 안 하니까 점점 더 의혹이 커지는 거야. 이거 정말 납치한 거 아니냐. 물론 이제 13명을 전부 다 납치하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나는 추측하기를 아마 13명 중에 다수가 탈북을 하려고 작전을 피웠는데 그 작전이 노출될까봐 원하지 않는 애들까지 강제로 데려왔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내 목소리가 좀 그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 13명의 그 탈북자의 가족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우리 애는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진짜 원하는지 원해서 탈북했는지 그 목소리를 듣게 해달라.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사진 보세요. 예, 요게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 공개한 사진이야.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 이렇게 복장하고 이 사진을 다 공개한 거야. 그러면 이 정도면 누군지, 특히 그 13명의 명단이 다 있잖아. 근데 우리 국정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네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하대. 여러분, 자, 생각해봐요. 북한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13명의 종업원이 사라진 거잖아. 얘네들 신분을 북한이 알까요? 모를까요? 그 북한 식당에서 일했던 13명이 사라졌어. 그리고 국정원에서 북한 식당에서 탈출한 애들이라고 얼굴을 저렇게 보여줬어. 그럼 북한에서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 13명에 대한 정보를 까지 않는 이유가 뭐냐? 얘네들을 까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위험하기 때문이래. 이미 위험해! 이미 위험한 거야. 근데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지금 안 까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공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 야, 우리 게시판에 얘네들이 지금 왜 그래? 오늘 우리 방송이 뭔가 대박 쳤어요? 내가 뭐 대박 쳤어? 왜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 자유란 뭘까? 한국 남자 평균 페니스 크기? 오늘 유독 난리네? 뭐야, 오늘 내가 뭔가 대박을 쳤어요? 내가 지금 방송한 내용 중에 뭔가 얘네들이 예상치 못한 뭔가 대박이 있었나봐. 야, 이 페니스 크기까지 나온 건 진짜 처음이에요. 자유란 뭘까? 너무 그 크기에 집착하지 마.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 자유야, 네 사이즈가 자유인 것 같은데 자꾸만 그렇게 그 사이즈에 집착하면 더 애가 위축되니까 그러지 마라. 내가 어이가 없네. 이게 다 크기는 아무 의미 없어. 꼭 이게 애들이 그 작은 애들이 그 크기에 집중을 해요. 자존심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이제 박근혜가 풀어야 될 박근혜 정부가 풀어야 될 매우 심각한 과제 중에 하나죠. 친박 송영선 11억 거짓대가 겁도 없이. 어떡할 거야 이제 이거. 정말 박근혜의 친박다워요. 예. 중국 언론 대서특필, SNS, 한국산 불매운동 표자 경로. 친박 송영선 전 새누리당 의원이 사드 한국 배치에 반대한 중국을 비난하는 과정에 11억 거짓대 등의 중국인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안 중국이 발칵 뒤집혔다.
송 전 의원 막말에 붕괴한 중국 네티즌들도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주장하고 나서 가뜩이나 불안불안한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가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21일 중국의 최대 포털 바이두와 홍콩 봉황망 등은 지난 16일 JTBC 토론 프로그램에서 나온 송 전 의원의 막말을 상세히 전했다. 송 전 의원은 당일 밤 JTBC 밤샘 토론 사드 배치 한국 안보에 먹힐까 약일까 득일까에 출연해서 중국의 사드 한국 배치 이유에 대해 중국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한국과 북쪽을 다 자기들 영향권 속에 넣고 싶다. 어느 하나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라면서 중국은 미국이 더 강한 영향력을 한국에 행사한다는 건 참을 수 없다는 거죠.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자기들이 청나라 시대까지의 사고방식을 지금 또 그대로 갖고 있다면서 어디 감히 저는 정말 열받는 게 20년 전에 11억 거짓대들이 어디 겁도 없이 우리 한국에 라며 중국인들을 폄하했다.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큰 실수 두 가지를 했는데 11억 거짓대만큼 중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 중국 정부가 싫어하는 말이 청나라 사고방식이야.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11억 거짓대라는 말에 중국 사람들이 더 화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국의 정권 차원에서 11억 거짓대라는 말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나라 때의 사고방식을 지금도 갖고 있다. 이 부분이에요. 예. 이게 왜냐하면 중국이 그 청나라의 과거의 잘못된 전통, 그거 굉장히, 그러니까 중국이 사회주의 정부였잖아. 중국이 사회주의 정부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청나라식 통치 방식, 청나라식 문화를 없애는 게 모택동의 가장 중요한 그 전략이었어요. 방향이었어. 지금도 천안문에 모택동에 걸려 있잖아. 그만큼 청나라 문화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문화는 개혁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100년을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더러 지금 청나라 때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표현한 이 부분이 내가 볼 때는 더 외교적으로 심각한 문제야. 중국 정부의 정체성을 부정한 말이에요. 자, 이에 방송 진행자가 당황해하며 그 발언은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제지했으나 송 전 의원은 지금 경제성장이 됐다고 해서 한국을 정말 자기들에게 있어서 상대가 안 되는 국가로 생각하고 내정 간섭까지 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심지어 사드를 찬성하는 정치인은 중국에 못 오도록 한다. 이게 신형 대국의 모습인가? 제가 보기엔 너무 쪼잔한 거예요. 라고 거듭 중국을 비난했다. 송 전 의원의 발언은 곧바로 국내 언론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호된 질타를 받았으나 봉황망 등을 통해 이날 뒤늦게 중국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 중국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다른 네티즌은 한국산 화장품과 드라마를 사지 말아야 한다고 한국 제품 불매운동을 주장하기도 했다. 문제의 송 전 의원은 친박연대 비례대표 출신의 대표적 친박 인사로 지난 2012년 대선 때 강남 사업가에게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면 내가 차기 정부의 국방장관이 될 수 있다며 수억 원대 금품을 요구한 녹취록이 공개돼 새누리당에서 제명됐다. 그는 앞서 지난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식에 대해 가주는 게 예의라고 주장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의원 시절이던 2004년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자위대 행사에 참석했다가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병우, 진경준, 홍만표 그 다음에 송영선, 이게 그 윤창중, 박근혜 사람들의 수준이야. 박근혜 사람들의 수준이 이런 수준인 거야. 좀 기가 막히죠? 자, 지금 이제 박근혜가 지금 돌아와서 버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병우가 버티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병우가 영원히 살아남을 건가? 내가 볼 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얘기가 덮이면 바로 제거 대상이라고 보여져요. 예. 예, 우병우는 방패다. 우병우를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우병우를 방패 삼아서 네가 화살 다 맞으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진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힘들었어. 막 이 가슴이 이렇게 가슴 근육이 전부 다 이렇게 말을 안 들어가지고 숨 쉴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끝까지 오늘 방송을 마쳤다는 거.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볼만 하셨나요? 예. 신부전증은 무슨 신부전증이야! 성대에 곰팡이가 꼈대. 아, 쪽팔려. 예, 이 성대를 그 양치할 수도 없고. 예, 오늘 방송 볼만 하셨나요? 제가 요즘에 이제 뉴스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귀로 듣는 뉴스만 듣다 보니까, 예, 귀로 듣는 뉴스만 듣다 보니까 뉴스의 질이 많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 대단히 죄송하고요. 오늘 방송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모두 저의 부족한 부분입니다. 근데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뭐 여러분들이 감동하시고, 예, 뭔가 도움이 되신 부분이 있고 처음 들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예, 듣고 이해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추천해 주신 4256분께 감사드립니다. 예, 강제로 추천 뺏긴 분들도 있죠. 예, 각 방에서 고생하신 매니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풍행국님, 그 다음에 여비고님, 그리고 참세상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부족한 방송 감동하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예, 그래서 후원하기 싫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덕분에 우리 망치부인 오늘도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방송은, 예, 주일 저녁 24일 저녁 8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은 제가 또 치과를 가야 돼요. 잇몸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래서 치과를 가야 되기 때문에, 예,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방송은 오늘까지 마무리하고요. 내일 요거 재방송 쭉 해드리고 토요일부터는, 예, 토요일에는, 예, 이거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방송 재방송 틀어드릴게요. 지금 내가 장기적으로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보수 작업에 들어갔어. 예, 우리 신랑이 나한테 AS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우리 엄마 아빠가 AS도 안 받아주고 먼저 가셨다고. 예, 내가 물러라 물러 그랬더니 비웃어요. 예, 자, 지금 총체적으로 총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순까지, 예, 이 치과 치료가 한 4주 걸린대요. 예, 8월 중순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그때까지 이렇게 일주일에 평일은 2번 방송, 예, 원래 한 번인데 2번 방송을, 예, 하면서 견뎌보겠습니다. 예, 다음 방송 때까지 건강히 잘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망치부인 방송을 듣다 보면 차라리 몰랐으면 싶었던 이야기들을 많이 알게 되시고, 그것 때문에 많이 속상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차라리 몰랐더라면. 빨간 약, 파란 약 중에 그냥 파란 약을 먹을 걸 그런 분들도 계셔요. 죄송합니다. 제가 6살 때부터 42년 동안 뉴스만 보다 보니까 저의 몸도 이렇게 상해버렸어요. 예, 노심초사하고 애간장을 태우다 보니 이 지경이 됐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냐, 이제 그만 좀 해라,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땅에 천국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예,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도 아무도 배고프지 않은 나라,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도 돈 없어서 병원 치료 못 받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상식이 통한 합리적인 민주사회에서 가장 가난해도 배고프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을 중학교 2학년 때 꿨습니다. 전 한 번도 그 꿈을 포기해 본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 꿈을 위해서 싸워나갈 생각입니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중지동천이라고 여럿이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갈만한 길이라서 가는 게 아니라 가야 할 길이라서 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으면 길을 만들면서 가고 빛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를 불태워 빛이 되면 된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품고 있는 희망의 질량에 비례한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만들어졌다. 오늘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면 내일은 우리 손으로 희망의 역사를 쓸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오늘은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 주일 저녁 8시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망치부인이었습니다.